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국의 화장품이 네. 중국에서 퍼포먼스가 뛰어나는 시대는 끝났어요. 체인 자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과거처럼 제조업자에서 좀 더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넥스트 레벨, 아까 전에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중금리, 그다음에 중물가, 중성장, 이제부터 레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제로금리는 끝났습니다. 네네. 제로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끝났다는 데 좀 더 방점이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물가가 높기 때문에 혹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리플레이션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트 보시면 자, 인플레이션을 두고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눕니다. 성장에 따라서 성장이 나온다, 리플레이션. 성장이 내려간다, 뒷걸음친다, 스태그플레이션. 성장이缓慢해진다, 횡보한다, 슬로우플레이션. 네. 저는 마지막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성장과 물가의 분포도예요. 네. 지금 보시면 빨간색 리플레이션 구간이 이만큼 있고요.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이 이만큼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에는 어떤 자산이 뜰까요?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에 글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뜹니다. 네. 네. 리플레이션 구간은 어떤 구간이 뜰까요? 리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식이 제일 좋고. 네. 단연 주식이죠. 네네. 네. 그런 것처럼 네. 자, 이 슬로우플레이션 국면이 이제 온다 그랬는데 그럼 뭐가 좋을까요? 슬로우플레이션이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 좋은 자산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네. 안전자산도 아마 목이 찰 겁니다. 그리고 리플레이션 구간에는 단연 주식을 사야겠죠. 그러면 이 슬로우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양 성향이 다 믹스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앞으로 국면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물가는 아까 국제유가 말씀드렸지만 이 오른쪽 차트가 제가 볼 때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국제유가 왜 오른다고 보시나요? 라고 본다면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국제유가와 전 세계 유전개발 리그수예요. 이거 셰일이거든요. 셰일 리그수 네. 하는 기계죠. 네. 자, 보시면 어떠세요? 콜리션이 똑같아요. 같이 움직인다고요. 네네네. 유가가 올라가면 네. 셰일의 BEP가 보통 WTI 기준으로 60불에서 80불 사이인데 네. 유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투입해서 셰일을 파왔죠. 네네. 그게 여태까지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유가는 이렇게 떴는데 리그스가 늘지 않고 있어요. 이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바뀌었다. 옛날처럼 이 파쇄전법으로 환경을 저해하는 에너지원을 미국이 전략적으로 또한 정책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예전처럼 유가가 오른다고 따라서 공급이 받쳐주는, 그래서 유가가 안정되는 국면이 아니고 유가는 오른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공급의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 나타난다. 언제까지? 빨리 그린 인플레이션이 이런 부분을 캐치업할 때까지. 그게 얼마나 빨리 될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지만 적어도 근시안적으로는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유가는 상승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다. 아무리 빨리 돼도 1년 안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산업에 계시는 분들하고 약간 뒤에 계신 분들하고 온도차는 있어요. 네. 하지만 교집합은 있어요. 적어도 1년 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저걸 거예요. 보면 오히려 정유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정유적으로 해서 생각보다 핫해요. 네. 네. 왜냐면 또 정유주는 또 정제 마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런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과연 이 시발점이 어디였을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높낮이를 논할 때 결국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네. 높아지면 그만큼 전 세계 중국 제품을 안 쓰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비싼 가격으로 팔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이 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 물건값이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차는 있겠지만 시차는 결국 롱텀하게 보면 다 전이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 생산자 물가의 높낮이가 중요한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생산자 물가의 선행지표인 중국의 PMI의 가격지부 지수가 일단은 하락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신호인데 또 다른 신호는 저는 이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가 강하면 네네. 중국도 물건을 밖에서 사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나라 통화가 강하면 그만큼 싸게 물건을 살 수 있죠. 네네. 생산자 물가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위안화가 강하면 또 뭐가 좋으냐면 물건을 싸게 사는 것도 있지만 중국의 인민들이 해외에 있는 직구를 할 때 좀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네네. 구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시진핑 정부가 공동 부유론을 차치하고 어떻게 국가 개발을,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거냐라고 말씀드렸다면 결국 소비 중심, 내수 중심. 네네.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중국에는 아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 부분 교집합에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이 압력이 어느 정도 상반기에는 피크 찍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말씀드렸던 위안화 환율의 향방과도 연결이 있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라면은 그 위안화 환율이 계속해서 절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위안화가 꽤 강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차를 갖고 지금 간밤에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표를 확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콜을 드리기가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네. 저는 자리가 사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건데 네. 상승 속도는 상당 부분 누려질 수 있는 일시적일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그 얘기는 폐기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네네. 하지만 이 상승폭이 영원할 것 같지는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단순히 좀 트래킹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위안화 환율의 향방을 보자. 위안화가 강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잦아질 수 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요 오른쪽 차트입니다. 네.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 통화정책 기조는 매둘기라고 합니다. 매둘기 아세요? 매랑 비둘기랑 이제 합성해 놓은 그렇죠. 거죠. 네네. 네. 저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모르신 분들 이것만 보고 이게 탁탁 아시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는 비둘기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매파적인 성향은 이중인격이네요. 겉으로 보이지만 네. 근원적으로는 비둘기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있을 거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2022년도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네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오른쪽 차트입니다. 자, 금리를 올릴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사실 테이퍼링은 내년 6월 달에 종료되느냐 아니면 데이터 디펜던트에서 좀 더 속도감이 있을 것이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에는 그래서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냐가 꽤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오른쪽 차트 때문에 쉽게 못 올릴 것 같아요. 이 오른쪽 차트 좀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네네. 자, 이게 뭐냐면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네네. 얼마나 고용시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전체 생산 가능 인구에서 나눈 것이죠. 네네. 자, 이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푹 꺼졌다가 빠르게 기술적으로 반등했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하고의 괴리가 있어요. 절반 정도밖에 반등을 못했네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상당 부분 고용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던 사람들이요. 다시 못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 미국의 금리를 올렸을 때 사이클, 네. 2004년 후반, 네. 또한 베이비 스텝으로 했던 2016년 말, 이때 가만 보시면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인구적인 구조와의 한계 때문에. 네네.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순간에는 이 내림폭이 끝나요. 오히려 올라가는 정도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이 금리라는 걸 올렸을 때는 고용시장, 듀얼 먼데이트 아닙니까?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인데요. 고용시장에 대해서 이 이탈했던 인구들이 고용시장에 얼마나 유기적으로 들어오는지를 다 확인하고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앞으로 적어도 내려가지 않거나 이전보다 올라가거나 근데 구조적으로 올라가기 힘든다는 게 지금 컨센서스니까 이게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영원히 아마 미국은 금리를 못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금리를 언제 올릴까에 대해서 테일러 루이라든지 아니면 듀얼 먼데이터의 전망에 의해서 저희가 모델링해서 추적도 하지만 가장 단편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매월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 안에서 발표되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적어도 1년 정도 아니면 정말 짧게라도 6개월 정도라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하단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고개를 좀 더 들면 그때야 비로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다. 그래서 매두기라고 표현하신 거군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잡긴 잡아야 되겠으나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으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낮아진다 하더라도 실제 이런 거죠. 10명 중에 10명 다 참가했던 고용시장에서의 실업률과 10명 중에 5명이 다 떠나버리고 5명밖에 없는 가운데 실업률은 질이 다르죠. 네네. 그래서 고용의 질적인 차이 때문에. 자, 또 재밌는 거는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이 왜 반등하느냐, 왜 반등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논의들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리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교롭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한 2억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2억 한 3천 명에서 5천 명 사이인데요. 인구 통계상, 구조상, 정년 65세 가까이 됐던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꽤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쉬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복귀해야 되는데 이미 정년 은퇴인 것 됐습니다. 네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복귀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의 자산 가격들이 다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했는데 생각보다 벌이는
좀 늘었네요. 자산이 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일할 가능성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미국 고용시장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은 이것을 명분으로 이전과 또 다른 구조조정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도 줄어든 것도 있지만 실제 고용을 공급하는 미국 가계의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이전과 다른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올라오다가 횡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정책 매두기,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를 보자. 오늘은 아마 여기에 좀 하이라이트인데요.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스텝과 수순이 좀 달라질 거다. 저는 통화정책과 기준금리는 구분할 거다. 경제활동 참가율의 반등은 너무 좋고 적어도 구조상 반등이 안 되더라도 내려가지 않는 게 적어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확인이 돼야만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럼 지금 막 투자은행에서 뭐 빠르면은 2022년 뭐 언제부터 올린다, 늦으면 2023년 초부터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약간 좀 딜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감히 말씀드릴 건데 딜레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오미크론이 나타났던 지난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사이에 실제 시장의 이 금리 인상 기대가 후퇴했어요. 그렇죠. 네. 국채금리가 좀 하락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의미가 뭡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 시장의 컨센서스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컨센서스는 항상 가변적이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더 근본적으로 결국 인플레와 고용시장, 그리고 인플레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점 찍고 내려가는 것에 저는 방점이 있다면 결국 고용시장인데 고용시장 실업률이 낮아지고 뭐 그런 걸 다 차치하고 경제활동 참여했던 이탈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할 거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죠. 넥스트 체인인데요. 먼저 요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이 왼쪽 페이지 보시면 이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메리카를 제가 한 그림으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자,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중국이요. 미국한테 물건을 수출합니다. 네. 미국은 물건을 사주죠. 네.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가 중국한테 갑니다. 네. 그럼 중국은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면 달러가 많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많아지니까 위안화의 값어치가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러면 수출하는 입장에서 위안화 값어치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한테 다시 그 달러를 주고 국채를 사들였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돈이 흘러가야 미국이 돈을 갖고 다시 중국 거를 사주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한쪽으로 달러가 많아지면 환율이 변동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출하는 업체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자국 통화가 좀 싸면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수출하는 사람도 있고 수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수출이 업자는 환율이 그냥 고정되는 게 가장 좋아요. 아, 수출입 업자. 네네네. 그렇죠. 수출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주로 하는, 수입을 주로 하는, 대외 활동을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환율을 상당 부분 안정하게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길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왔던 달러를 다시 한번 환류하니까 결국 환율이 어느 정도 일정한 밴드에서 안정적으로 버티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니까 좀 더 신뢰감도 쌓이고요. 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깨지고 있습니다. 왜 깨지고 있냐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어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자, 이거는 외국인들이 미국의 국채를 얼마나 사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 국채가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오래전부터 줄이고 있네요. 그렇죠. 그 말은 자, 차이메리카가 이제 깨졌다라는 거죠. 이게 깨진 거예요.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국채를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차이메리카 균열이 났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왜 균형이 났냐? 물론 트럼프노믹스, 트럼프가 오면서 상당 부분 촉매 역할을 했죠. 관세도 매기고. 그런데 결국에는 한쪽이 계속해서 생산하고 한쪽이 소비했던 균열이 깨졌기 때문에 중국도 이미 미국채를 더 이상 늘리진 않고 있다. 상당 부분 트럼프가 오면서 횡보하다가 그다음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게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게 차이메리카가 깨졌다라는 말씀 하나 드린 거고요. 자, 미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미국이 행태가 바뀔 겁니다.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요. 미국이 메이드 인 USA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방을 비싸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왼쪽 차트에 보시면 이 기후환경 인프라에 상당 부분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기틀을 마련하는 거죠. 바이든 정부가 예산안을 확정할 때 우리 이제 앞으로 기후환경 인프라에 돈을 상당 부분 끌 거다. 그러니까 정부는 인프라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민간이 들어와서 리쇼어링 정책으로 계속해서 기후환경 인프라를 좀 더 부각시켜라. 네네. 왜냐하면 그래야만 네. 미국 제품은 친환경 제품으로 변신하는 거고요. 네. 중국 제품은 여전히 공해 제품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이게 균형추가 달라질 거다. 결국 미국의 투자 확대는 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를 염두에 둔 하나의 일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또 질문도 있으세요. 그럼 이제 미국이 소비를 안 하나요? 그건 아니죠. 보시면 미국이 소비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오른쪽 차트는 미국의 수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보면 계속해서 만선 적자죠.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그 석유 부분이 미국이 이제 석유를 순수출하는 국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든 계속해서 석유를 제외한 비석유 부분 무역 수지가 뭐냐면 상품이에요. 계속해서 미국은 물건을 살 거다. 네네. 자, 여기서 키는 이겁니다. 미국은 사는 건 계속 살 거고요. 하지만 이전보다 투자를 친환경으로 넓힐 겁니다에 포커스가 있으면 자, 그러면 사진 살 건데 이제는 중국 제품이 아닌 다른 나라 제품을 사겠죠. 미국 자국 제품을 산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아니면 한국 제품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스트 차이나라 또 다른 동남아, 인도, 베트남을 살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각 변동이 나타날 거다. 어. 투자과 동시에 소비는 어느 정도 할 건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다른 제품을 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자,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이런 겁니다. 오른쪽 차트가 포인트인데요. 쌍순환 전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중국 시진핑이 네. 장기 집권하기 바로 직전까지 한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내세웠던 게 쌍순환 전략이에요. 쌍순환이 뭐냐면 외순환과 내순환. 외순환은 수출을 장려하겠다. 내순환은 내수를 장려하겠다.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무게중심이 좀 다르죠. 네네. 어쩔 때는 수출을 좀 더 많이, 어쩔 때는 내수를 좀 더 많이. 그런데 이제는 이 내순환, 내수 쪽으로 좀 더 많이 됐다. 근데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전 세계에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 매기면서 수출을 억눌렀죠. 그런데 중국 제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주는 게 어디냐?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근데 그렇죠. 미국하고 유럽이 최근 뭐 하고 있냐면 기후 협약 맺어가지고 이제는 공해 제품 사지 말자 보이콧하고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때야 될까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 거 안 사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도 만들래? 그게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쌍순환의 하나의 전략이었던 내순환으로 간다. 그래서 자국 소비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겠죠? 네네. 그럼 공동부유로. 아. 그거 더 나가서 내수 구매력을 늘리려면 위안화 강세. 네네. 이런 것들이 아마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일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좀 구분해 봤어요. 단기적인 영향은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면 네네. 기존에 있었던 큰 해왔던 관례들이 단기간에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변동성을 수반합니다.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의존돼서 상당히 산업 구조가 재편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라고 할까요? 하나 더 진보하기 위한 고충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그 기업의 어닝들의 집합체인 한국의 주식시장도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도 반신반의 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밸류체인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 아니, 중국의 생산 계속 할걸? 아, 진짜 미국이 안 사주네? 아, 뭔가 달라질까?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이러한 단기적인 영향, 우리가 중국의 수출이 잘 되면 덩달아서 잘 됐던 한국의 이 수출 메커니즘, 밸류체인이 과연 계속해서 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의구심, 이런 논란들이 꽤 있을 거다. 그런데 저는 보면 상당 부분 바뀌는 것에 좀 더 방점을 두고 대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게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네네. 완전 소재를 수입을 해서 중간재를 만든 다음에 네네. 중국에 파는 거죠. 네. 중국은 그 중간재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쵸. 미국에 팔아서 이제 소비를 시키는 건데 네네. 중국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중간재를 기존에 수입했던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 네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들리네요. 그렇죠. 자기가 만든다. 중국 제조 2025. 이제는 반도체를 내가 만들겠다. 네네. 천명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이 원전을 150기나 생산한다고요. 네네. 150기나 생산하는 것은 중국 자체적으로 제조업 왕국이 돼보겠다라고 천명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했죠. 너네 우리 기술력 아직까지는 좀 안 될걸? 그런데 중국이 더 옛날보다 부상할 거다. 그래서 마냥 단순하게 이 왼쪽 차트에 보시면 네. 이게 중국의 제조업 PMI랑 한국의 제조업 출하 재고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좋으면 한국의 출하가 늘어난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중국 좋다고 한국에서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정 시대는 끝났다.
단기적으로는 뭐 그 추세가 한 번에 확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어가는데 그 상관성이 점점 떨어질 것이다, 낮아질 그렇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고 그런데 저는 자본시장의 속성상 네. 그게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도 바뀔 것 있다.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뭐가 제일 달라졌냐면요. 이젠 줌이라는 거 네. 익숙하지 않으세요? 익숙하죠. 네, 비대면 익숙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한 10년 걸렸을걸요? 왜냐면 인간 사이에 서로 얼굴 봐야지 무슨 소리야 비즈니스가. 네네. 근데 이제는 당연히 아,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 미팅합시다. 당연히 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옵션으로 이제 한번 만나봅시다. 옛날하고 바뀌었죠. 옛날에는 미팅합시다. 당연히 보는 거고요. 네네. 근데 가끔 어떤 불특이한 상황에서 옵션이었다면,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이 중국이 이제 중간재 수입을 좀 네네. 줄이면서 네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는 네네. 그러면 뭘 봐야 되는 거죠? 미국 쪽에 뭔가 이렇게 뭐 생산 기지를 건설하거나 그런 쪽을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게 또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 우리 안 짰는데 뭐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네. 미국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메이드 인 USA 제조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미국이 하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가 강점이 있는 즉 중간재도 좀 더 하일랜드 쪽으로 바뀌어서 직접 미국한테 수출하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제드래곤이 미국에서 투자해버리잖아요. 네네. 그냥 미국 가는 겁니다. 삼성이 되게 빠르죠. 그런 건.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리쇼링. 오세요. 세제 감면 해줄 테니까 삼성이 공장에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미국으로 가는 네. 그런 우리나라 제조업 그런 쪽이 좀 좋을 것 같고 네네. 추가적으로는 약간 중국 내수 기업 네네. 그런 쪽도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러니까 옛날처럼 한국에 투자해서 버퍼 쳐서 중국을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뭐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국의 화장품이 네. 중국에서 퍼포먼스가 뛰어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죠,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 그러면 화장품이 갑자기 아모레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약간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영향은 이렇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미국 중심으로 가야 돼요. 왼쪽 차트에 보시면 한국의 월간 수출액과 미국의 자본재 수출액, 그러니까 미국도 자체적으로 제조업을 하면서 이 자본재들 수주, 그러니까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한국 수출하고 매우 콜린션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중국 바라기보다는 미국 바라기, 미국에 좀 더 밸류체인에 우리가 편승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네. 이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도 이제는 이 전방 참여가 아니고 후방 참여,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는 K 컨텐츠,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단순히 세대가 바뀌어서 아니 시대가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체인 자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과거처럼 제조업장에서 좀 더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네. 좀 더 마케팅스럽게 좀 더 플랫폼화돼 있고 좀 더 컨텐츠화돼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큰 국면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게 편승하자. 네네. 이 끝단에는 브랜딩이 있어요. 결국 브랜딩일 겁니다. 우리는 브랜딩화되는 기업들, 브랜딩화되는 작업들의 상당 부분에 헤게모니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넷플릭스가 최근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시발점을 하고 있죠. 네,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했고, 지옥부터 시작해왔고, 네. 또 엑스트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체인? 오케이. 근데 밸류체인 사실은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 나왔었는데, 그런데도 중국이 굳건했는데 이번에 진짜 바뀌는 건가? 이런 얘기 고민을 계속 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점점 바뀔 확률이 높아질 거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고요. 단 중국이 지난 WTO에 가입한 2000년 이후에 전 세계를 너무 호령했잖아요. 네. 중국의 막대한 자원, 그 자원 중에 가장 크게 인건비였어요. 거기다가 막전난 대외적인 외교력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 동아시아를 다 잡아먹었죠. 그런데 그런 중국을 딱 하나 대처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딜까? 자, 포스트 차이나 어딜까요? 인도, 뭐 동남아 그런 쪽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저는 중국의 포스트 차이나는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이 워낙 큰 땅덩이와 또한 차이메이커라는 최고의 파트너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됐었다면 이제는 중국이 잘하고 있었던 것을 분할해서 나눠 가질 거예요. 투자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네네. 첫째로 뭐냐면 이젠 그린 인프라 환경으로 바뀌면서 표준 경쟁이라는 게 활발할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공장을 자부했던 표준 경쟁은 뭘까요? 싼 거예요. 근데 이 표준 경쟁이 이제 퀄리티로 바꾸고 새로운 표준 경쟁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가 99년과 2000년도에 경험했어요. CDMA라고. 그러니까 인터넷 표준 정책. 네네. 그게 일본이 될 거냐, 한국이 될 거냐, 글로벌이 뭐가 될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기업의 판도가 바뀌었거든요. 똑같습니다. ESG의 표준 경쟁을 어디 가고 있냐면 유럽과
일본이 하고 있어요. 이 ESG에 대해서 상당 부분 유럽과 일본이 또 다른 표준 경쟁을 할 겁니다. 누가 선택할지, 누가 승리할지에 따라서 기업이 완전히 재편될 거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기술 경쟁이에요. 전 세계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드는 국가와 산업 기업은 몇 없어요. 그러면 이 중국의 큰 이 헤게모니를 양분했을 때 결국 한국과 대만이 그 기술 경제, 좀 더 고퀄리티인 중간재, 미국으로 들어가려면 싼 것보다는 가성비를 플러스 알파한 퀄리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과 한국 업체가 아마 경쟁할 거다.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 여기 단연 돋보이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벌써 테마가 나왔어요. 친환경에다가 반도체를 잘하는 국내 상장 기업들 몇 없습니다. 그렇죠. 친환경 하면서 반도체를 할 수 있는 거. 네네네. 네, 그런 거에 또 기회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끝에는 여전히 가격이죠. 이런 싼 거는 항상 어디든 존재하니까. 근데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로 갈 수 있고요. 아니면 인도 좀 옆에 그만큼 국가가 쪼개져 있지만 하나의 땅덩이로 본다면 아세안 지역이 상당 부분 각광받을 수 있다. 실제 베트남을 시작해서 아세안의 최고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인구가 많은 게 또 인도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데에 가서 제조업하는 업체, 기업들도 상당 부분 괜찮을 수 있다. 자, 포스트 차이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한 국가가 중국을 대체할 수 없다. 쪼개질 거다. 쪼개지는 것은 표준 경쟁, 가격 경쟁, 그 다음에 기술 경쟁. 근데 우리 한국은 기술 경쟁 쪽에서 상당 부분 기회가 있을 거고, 해외 투자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 가격 경쟁 아니면 더 나아가서 표준 경쟁하는 업체들을 좀 더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 뭐 리쇼어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남아라든지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제조를 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거죠. 미국이 중국을 상당 부분 헤게모니를 가져갈 겁니다. 네네. 그런데 미국에서 모든 제조업이 다 성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 제조업들, 네네.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들을 네네. 미국이 안 할 가능성이 커요. 할 수도 없겠네요. 사실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필요는 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은 수입을 할 겁니다. 어디서? 그러면 중국이 아닌 다른 싼 곳에서. 근데 우리 미국은 어떤 제조업을 할 거냐면 좀 더 기후 환경 인프라 정도의 계속 지금 큰 틀을 마련한다. 네네. 네, 그런 아마 전환기가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죠.